저희가 그러니까 지난 20년 동안 어쨌든 한류가 이렇게 지속돼 왔는데 이제 의원님의 입장 정치를 하시는 뭐 문체부 장관도 하셨으니까 좀 국가 브랜드의 이미지 향상에 엄청난 도움을 주지 않았나요? 엄청나죠. 이게 한국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몇 가지 있었어요, 옛날에. 그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전쟁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 6.25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뭐 좋은 거는 뭐 김치 태권도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예, 약간 좀 뭔가 조금 세련되지 않고 약간 좀 뒤처진 그런 느낌들이 있었다면은 지금은 상당히 세련되고 고급스럽고 품격 있는 이런 국가 이미지로 많이 전환됐고, 예를 들어서 BTS가 이렇게 살짝 립밤 하나 그냥 우연치 않게 일부러 의도적으로 한 것도 아닌데 그러면 그 립밤 회사가 난리가 난대요. 그렇죠. 뭐 김을 먹어도 그 김 회사가 난리가 나고 이럴 정도면 아마도 이런 문화 강국의 세련된 이미지가 우리 뭐 상품이라든가 하여튼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죠. 나라에 대한 기대감과 이런 게 높아지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또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뭘 하면은 신뢰가 가고 뭔가 좀 믿음직해 보이고 그런 거는 분명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사실은 한류라는 것을 저희가 어떤 산업적으로나 또는 관광 수요로 이렇게 연결시켜야 되잖아요. 뭔가 확장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뭐 해야 될 거라든가 준비를 해야 될 거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그 오징어 게임 같은 거 보면은 뭐 이렇게 제작비에 이거에 비해서 뭐 1조 몇 천억 이런 효과도 있고 대충 이제 한류가 경제 효과로 보면은 뭐 한 두세 배 이렇게 승수 효과까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한류에 대해서 가치를 더군다나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약간 4차 산업혁명 이건데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그 문화 자체를 미래 기술하고 디지털라이즈 하는데 아주 독보적인 그런 기술도 가지고 있고 또 해외 나가면 뭐 제가 G20 문화부 장관 이런 데 가면 한국에 대해서는 이 디지털라이즈에 대해서 자꾸 연설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지속 가능화시키고 이런 것들이 한류의 바람들이 그 국가 경쟁력 이런 거 제고 또 이렇게 전파되고 확산될 수 있어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산업으로도 예를 들면 뭐 아까 제품들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도 굉장히 우리 기업들이 사실은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관광은 뭐 BTS가 한국에서 공연을 한다든가 뭐 블랙핑크도 마찬가지겠지만 국내에서 공연하고 하면 뭐 그 대부분 한 반 이상은 해외에서 오는 아미들이나 뭐 그런 젊은 친구들이 오니까요. 저는 이 기회에 대한민국 사회가 뭔가 좀 그 문화적 가치,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이게 좀 표준화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나라도 그 부분은 잘 안 됐거든요. 우리가 뭐 그러니까 회계적 가치는 뭐 얼마 들어가고 얼마 들어오고 또 경제학 가치는 만족도가 들어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0원 내고 달리기를 했는데 1, 2등한테 300원, 200원 준다고 했을 때 경영학적, 회계학적 가치는 내가 100원 내고 200원을 받아야 이익이지만 경제학적 가치는 100원 냈는데 아무것도 안 들어와도 내가 달리기 했다 뭐 이런 만족감 이런 게 또 이익으로 무형의 되는데 자산 같은 그거 말고 이제 실제로 문화적인 사회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가치들이 좀 표준화되고 그런다면은 실제로 그 국가 예산도 그걸 근거로 해서 쓸 수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다른 사회적 축적물을 가져갈 수 있는데 그래서 이 기회에 그런 약간 좀 정성적인 부분 그다음에 좀 사회적 가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표준화하는 작업들을 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뭐 두 분 말씀 들어도 우리 한류가 어떤 뭐 정점은 아니겠지만 당연히 더 이상의 고점을 찍어야겠지만 우리가 한류가 지금 이 정도면 됐다, 충분하다 또는 뭐 이렇게 성공 여부 어떤 잣대로 과연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건지 예를 들면 뭐 BTS가 21세기의 비틀즈다. 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그렇게 자화자찬하듯이 얘기도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안주하거나 하면 위험하지도 저는 있지 않을까요? 한류 특히 이제 음악 쪽 저는 음악을 하니까 K-팝은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지금 뭐 향후 어떻게 될 거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지금 BTS, 블랙핑크 뭐 혹은 뭐 스트레이키즈, 뭐 세븐틴 많은 이제 뭐 아이돌 가수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제 비욘드 K-팝, 그다음 K-팝은 어떤 스텝을 밟아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저는 아이돌 외에도 수많은 한국에 있는 좋은 아티스트들이 이걸 이 K-팝의 캐파가 이제 커졌으니까 글로벌화 됐으니까 이걸 통해서 진출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다음 협업도 하고 또 혹은 창작자 시켜서 작곡가들 편곡하는 이런 친구들이 해외 친구들하고도 협업하고 이러면서 얼마든지 이제 향후 더 큰 시장을 K-팝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저는 사실 확신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돌 시장 외의 시장의 그 아티스트 시장도 충분히 투자 혹은 뭐 발굴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범 내려온다, 뭐 앰비기우스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전통과 어떻게 보면 현대적인 음악이 이렇게 좀 콜라보돼서 그렇죠. 예, 그게 되게 전통적인- 신기하고 재밌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보편타당한 정서를 많이 가사를 택했잖아요. 뭐 이별, 사랑 이런 것들. 근데 지금은 이 아이돌 팀이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나 컬러에 맞게 가사들이 붙거든요. 세계관에 맞게 붙고 하는 것처럼 그 스토리가 중요하게 된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또 아티스트는 훨씬 더 큰 강점이 있어요. 아티스트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이제 해외로 많이 이렇게 좀 더 알려지고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시장을 또 점유하지 않을까. 그럼 김 교수님이 지금 보시기에는 충분히 우리는 성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성공이라보다도 성취를 잘 해내가고 있다. 아니 그리고 MZ 세대들이 계층적으로 분포를 보면 한 절반을 차지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이게 K-팝이 이제 시작이다라고 했을 때 이들이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30년 뒤에 기성세대가 되면서 더 활동의 주역이 될 텐데 진짜 그때랑 이게 맞물렸을 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기대감. 지금은 진짜 뭐 세 발의 피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네요. 지금 마이클 잭슨 트리뷰트 앨범 같은 경우를 한국 프로듀서랑 그러니까 외국 프로듀서랑 저랑 같이 해서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보면 로드니 저킨스라는 아주 엄청난 프로듀서가 있어요. 뭐 제이지, 비욘세, 마이클 잭슨 막 다 곡 쓰고 하는 친구인데 이게 K-팝이란 단어가 이제 생소할 때 뭐 이제 쉽게 해서 싸이기 이전에 예. 그때 가서 미국 가서 그 친구 만나려면 진짜 한 2시간 기다려야 되고 그럼 그래도 만나주면 다행이고. 그 뭐랄까 그들의 어떤 힙합 기반으로 한 거만이 장난이 아니에요 사실.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아주 쓰레기라 하잖아요. 막 이런 분위기인데 몇 달 전에 와갖고 그 송캠프 하러 왔다고 커피숍에서 우리나라에 송캠프 하러 왔다는 거 K-팝 송캠프 하러 그러니까 직접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바뀐 거죠. 그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의원님도 옛날에 홍콩 영화 좋아하셨죠. 주윤발 세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냥 물고 다니는 성냥 뭐 거의 한 통 쓰고 그러니까 그 80년대 90년대 때는 정말 홍콩 영화가 동네 비디오 가게에 동이 날 정도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이제 한국이나 특히 이제 아시아 쪽에서는 굉장히 영향력을 미쳤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 세계인들에게 그런 문화적 감동을 못 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홍콩의 몇몇 배우들이나 감독들이 이제 헐리우드로 진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뭐 유명한 배우나 감독이 나왔지만 그 문화 자체가 지금의 한류처럼 영향력을 주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염려가 있고, 그렇다면 우리의 한류는 이제 아시아 또는 뭐 세계적으로 홍콩 뭐 옛날에 그런 거점을 대체할 수 있는 허브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전 다양성이라고 봐요. 홍콩 영화 같은 경우는 물론 뭐 국제 정세도 있었을 것이고 뭐 중국의 어떤 영향도 있었을 것이고 하지만 느와르라는 장르였잖아요. 오로지 느와르. 역시 지금도 오로지 아이돌 되게 위험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지금은 그전 세대하고 다르게 플랫폼을 통해서 뭐랄까 빠르게 전파되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안 받잖아요. 이제는 쉽게 해서 전 세계를 뭐 투어버스 타고 돌아다니지 않아도 유튜브 콘텐츠로 전 세계에 이제 확산되는 것처럼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다양한 장르들이 이렇게 있어야 쉽게 해서 좌판에 뭐 물건이 다양하게 있어야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재미가 있듯이 그러한 형태로 본다면 아이돌 시장도 충분히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많지만 그 다음 플러스 그 다음 알파 아티스트 시장도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 지금 10대, 20대들 계속 나이 먹으면 30대, 40대, 50대 되는데 그럼 지금 10대, 20대들처럼 K-팝이 몇십 년 뒤에 이
10대 20대들한테도 계속 인기를 받을 거냐? 그건 또 아닐 수도 예, 있거든요. 팝 장르들 보면 네. 레트로한 음악들이 다시 오거든요. 뭐 시티팝이라든가 혹은 뭐 신스팝 우리가 이제 어릴 때 들었던 그런 음악들이 다시 재조명되거든요. 그래서 뉴트로라고 이름을 불러요. 레트로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장르를 섞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패션도 그렇고 음악이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사이클이 이렇게 있잖아요. 다시 옛날로 돌아오고 다시 또 새로운 거 나오고 그 사이클 안에서 이제 다양성이 있다면 훨씬 더 시장이 재밌어질 것 같아요. 저는 뭐 교수님 말씀에 뭐 100% 공감하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저는 시장 창출에 독자적인 시장 창출에 실패한 거 아니냐 뭐 비슷한 말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홍콩 영화라는 그 영화하면 영화 시장을 만들지 못했다. 헐리우드처럼 뭔가 모든 컨텐츠가 집중되고 그 컨텐츠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스타들이라든가 그럼 스타들이 배출되면 거기에서 다양한 상품과 문화들이 결합되는 이런 생태계 구조가 없었고 거기에 맞는 시장 창출에 실패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다행스럽게 홍콩에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한국으로 지금 넘어오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서양에 혼혈된 어떻게 보면 그 약간 특이한 구조의 그 유일한 국가였는데 뉴욕 타임즈라든가 그다음에 워싱턴 포스트라든가 이런 세계적인 언론사들의 디지털 헤드쿼터가 이제 한국으로 다 넘어오고 있어요. 제가 장관할 때 이제 그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 뭐 이런 걸 만들고 그랬는데 홍콩을 대체할 국가가 싱가포르냐 한국이냐 이미 중국은 약간 좀 사회주의 국가라서 한계가 있고 일본은 우리 교수님 말씀한 대로 다양성이라든가 다이나믹이 좀 떨어지고 한국이 뭔가 조금 트렌디하고 역동적이다. 그래서 이게 한국으로 올 거냐 싱가포르로 갈 거냐 뭐 이런 갈림길에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해외의 그런 뭐 기업이라든가 혹은 그런 것들이 투자 유치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게 섞여 있잖아요. 근데 그때 법적인 어떤 큰 뭐랄까 좀 허들 제약 같은 것이 싱가포르 훨씬 풀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좀 그런 것도 저희가 좀 들여다 보셔야 꼼꼼하게 되겠네요. 맞습니다. 뭐 세금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언어의 문제라든가 뭐 국가 안정성의 문제라든가 이렇게 저희가 조금 잘 좀 살펴야 될 부분들은 있습니다. 좋은 기회인 것만은 확실해요. 저희가 오늘 뭐 어쨌든 한류의 시작과 어떤 성장 과정을 이제 간단히 이제 말씀 나눠봤는데 우리가 이 한류의 어떤 스펙트럼을 좀 더 확장하고 지속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시고 뭐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드린 말씀인데요. 저는 이제 다양성, K-팝이든 혹은 지금 그 넷플릭스에서 하는 K 드라마도 지금 너무 뭐랄까 좀 세게 가잖아요. 막 피 튀기고 막 자르고 죽이고 막 그게 저는 하나의 그 K 드라마 장르로 자리 잡으면 안 된다. 얼마든지 많은 좋은 드라마들 많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컨텐츠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봐요. 그거에 대한 지원, 정부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향후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아티스트들 스스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개선하거나 또 다양성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야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번에 그 50/50라는 여자 아이돌 그룹이 지금도 빌보드 20위권에 머무르고 있거든요. 근데 음악을 들어보면 K-팝 같지가 않잖아요.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큐피트라는 노래를 들어보면 그냥 여느 미국의 마일리 사이러스나 뭐 혹은 뭐 애들이 하는 그냥 벨라 포체나 이런 애들이 하는 그냥 팝이에요, 팝. 그러니까 그들의 입맛에 맞는 음악을 던져주고 그 다음에 마케팅이나 여러 가지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서 그들이 원어를 통해서 했거든요. 그들이 원하는 시스템을 적용시킨 거죠. 근데 그 시스템을 적용시키고자 하는 원어의 투자는 K-팝이 있었기 때문에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많은 것들을 이제 향후 더 많은 기회들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 뭐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 사회 구조 자체가 매우 큰 폭넓은 다양성을 가지고 확보하고 있고 우리 아티스트들이 워낙 좋은데 이 아티스트들이 세계인들과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공감력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뭐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문화예술은 투자라고 봐요. 이 아티스트들에 대한 투자, 그 다음에 창제작을 할 수 있는 환경, 이게 또 유통될 수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을 좀 정부가
충분하게 지원해야 될 것 같고 또 향후 이제 변화하는 시기에 있어서 그 미래 기술과도 연계되는 이런 것들에 상당히 독특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몇 가지 계기들만 있으면 이런 것을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포인트들이 충분히 있다. 네, 그래서 저는 상당히 뭐 미래가 밝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좀 제가 동감한 부분이 그러니까 생태계를 만드는 것, 이코노미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데 OTT 쪽 관계되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실제 한국은 그런 킬러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 근데 제반 산업의 여건들이 너무 안 좋다. 예를 들면 뭐 VFX 회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제작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이 너무 부실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아예 산업 생태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좀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장외 톡쟁 첫 회였는데요. 한류의 시작과 성장 과정을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한류가 또 좀 더 어떻게 성장하고 그리고 그게 문화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을지를 또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고맙습니다.